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여러분, 패션과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는 BPL입니다. 소중한 시간 투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텐츠는 최고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나이키와 스투시의 협업 내용과 두 브랜드는 언제부터 협업을 진행했고 어떠한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스포츠와 스트리트웨어의 만남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이키는 스포츠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나이키는 1964년 설립된 브랜드로 미국 오리건 대학교에서 육사팀 감독과 소속팀 선수로 필립 나이트와 빌 바우어만이 만났습니다. 나이키를 만들기 전 그들은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일본 스포츠 브랜드 오니츠카 타이거 제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당시 오니츠카 타이거는 농구화로 대박을 치면서 러닝화까지 개발에 힘썼습니다. 오니츠카 타이거는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 마라토너 비킬라 아베베에게 스폰을 처음 시작했고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 성공적인 마케팅을 진행해 성공의 가도에 오르게 됩니다. 블루리본 스포츠는 오니츠카 타이거에게 미국 독점 사업을 달라 요청했고 3년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블루리본 스포츠는 오니츠카 타이거를 판매하면서 1971년 나이키라는 자사 브랜드를 설립해 계약이 끝날 무렵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전개했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자면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캐롤리 데이비슨에게 나이키 로고 디자인을 부탁합니다. $35를 주고 말이죠. 한마디로 그냥 친구 지인에게 부탁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디자인을 잘한다 카더라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필 나이트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타 브랜드와 다르게 너무 단순했던 것이죠. 브랜드 로고에 너무 시간을 쓴 나머지 그대로 수시를 선택했고 이 로고 자체만 현재 $260억 이상 수입성을 띠고 있습니다. 필 나이트가 다른 로고를 선택했다면 상황은 어땠을까요? 저는 똑같이 $260억 이상 수입성을 띠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브랜드의 로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인 것 같습니다. 많은 디렉터가 존재하죠. 로고를 중심으로 보여주는 디렉터와 로고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디렉터 등 다양한 성향을 가진 디렉터가 존재합니다. 필라이트 역시도 로고보단 브랜드의 정책성과 방향성이 훨씬 더 집중한 것으로 생각되며 어쨌든 승리에 관한 로고 그리고 스포츠도 승리와 연관성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맞물려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로고보단 브랜드의 정체성과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을 수 있는 건 브랜드의 시각적인 부분도 크겠지만 메시지적인 부분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필라이트는 말했습니다. 나이키는 마케팅을 지향하는 회사이고 제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케팅 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품 하나하나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말이겠죠. 또한 브랜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했고 회사가 많은 양의 마케팅을 달성할 때까지 수년에 걸쳐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키는 유독 캠페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 이슈로 나이키만의 스타일로 내세워 다시금 새롭게 탄생시키죠. 최근에 한 일화를 말씀해 드리자면 일본에서 나이키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나이키 재팬은 지난 11월 28일 공개한 광고 끊임없이 자극시킨다 자신을 미래를 이 광고가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광고를 살펴보면 제일 한국인 흑인 등 한국에서 이지메의 대상이 된 여학생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캠페인입니다. 각자 자신의 괴롭고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따가운 시선을 뒤로 한 채 나는 어떤 존재일까 참아야 해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해 라고 자신을 달래는 3명의 여학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학생들이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스포츠 축구였죠. 열정 하나로 세상을 바꿔나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실제 선수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나이키 재팬에선 이 광고의 취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의미가 있고 사회 소수자에 대한 응원이라고 하는데 일본 내에선 그리 반갑지 않은 광고였습니다. 위화감이 들고 공감할 수가 없다. 일본인 차별 광고, 나이키 불매운동 등 다양한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즈노 아식스로 다시 돌아간다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나이키가 진정 생각하는 가치관과 멋스러움을 보여주는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 영상은 바이어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케팅의 한 일부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섬세하게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이어 페르소나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할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섬세히 구체화하여 특정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즉 연령, 성별, 성명, 학력, 직업, 주거지, 취미, 성격, 그 다음에 온라인 활동, 구매 활동 등
등 포함한 짙은 분위기를 풍기는 마케팅입니다. 당연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존재한 만큼 영향력도 엄청나게 크죠. 숀 스투시는 1979년 13살 때부터 서핑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서핑보드를 제작하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10대 후반에는 어느 정도 성숙한 서퍼로 성장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서핑보드 위에 스투시를 적었다고 하죠. 타이포그래피는 숀 스투시 삼촌 얀 스투시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네요. 숀 스투시는 캘리포니아의 라고나 비치에서 유명한 서퍼였고 서프보드 챔피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시켜 퍼스널 브랜딩을 하게 됐고 서핑보드나 티셔츠를 만들어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을 본 숀 스투시의 친구 프랭크 시나트라 주니어가 이것이라면 성공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함께 동업을 한 것이죠. 스투시는 1984년에 시작됐으며 힙합, 레게, 그래피티, 서핑, 스케이트보드, 펑크 등 다양한 문화를 접목시켜 아이덴티티 넘치는 그래픽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유럽까지 확장, 패션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확장을 하면서 현재 슈프림 디렉터 제임스 제비아가 합류하게 됐죠. 제임스 제비아가 합류하자 좀 더 깊숙하게 스케이트보드와 서브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스투시 S를 겹치는 로고는 샤넬 로고의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로 로고를 만들었으며 캡에 새겨진 이 로고 하나만으로 185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스투시의 파워는 점점 커져갔고 1966년 숀 스투시는 떠났습니다. 그가 스투시를 떠난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지고 있었지만 책임 또한 컸다. 지치기 시작했고 즐길 시간이 없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숀 스투시는 브랜드 스투시의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기 생활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는 서두에 이야기했듯 지치기 시작했고 은퇴를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하와이에서 휴가를 즐겼다고 합니다. 스투시는 흔들렸습니다. 정신적 지주가 사라지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스투시는 프랭크 시나트라 주니어가 적극적으로 이끌었고 발렌티노에서 활약한 닉 바우어를 수석 디자인으로 영입해 17년 동안 스투시를 정상급으로 올려놨습니다. 특히 닉 바우어는 스투시 듀렉스를 만들었고 17년 동안 스투시에서 일한 걸 자랑스럽게 여겼죠. 나이키와 스투시는 분명 상반된 장르입니다. 스포츠와 스트리트는 분명 다른 문화죠. 나이키는 왜 항상 다른 장르를 선택한 것일까요? 나이키는 좀 더 창의적이고 진취적, 혁신적인 걸 원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매번 협업을 통해 우리가 부족한 부분, 새로운 기술 등 항상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이야기했고 지난 11년 동안 패션 디자인에 반감이 있었던 나이키는 모든 크리에이티브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이죠. 나이키는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스투시는 2000년대 처음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나이키 하라치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시켰고 디자인은 설퍼 부분에 당시 스투시 로고로 예상되던 디자인을 새겼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로고라 스투시의 색깔이 그다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시 디자이너는 스투시 런던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마이클 코플만, 나이키는 프레이저 쿡을 앞세워 협업을 진행했죠. 2001년에 나이키 덩크 하이를 선보였습니다. 나이키가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의류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는 건 처음이라 굉장히 신중했다고 합니다. 나이키는 기존의 수우시를 만들 때 대부분 똑같은 원단을 사용해 로고를 완성시켰는데 스투시와 수우시를 만들 땐 좀 더 색다른 원단, 나이키가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원단을 선택해 컬렉션을 발매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 드린 대로 나이키가 무엇인가 배우는 느낌이 가득한 것 같네요. 2005년엔 현재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제품 나이키 SB 라인을 발매시킵니다. 숀 스투시가 떠난 후 진행된 협업으로 스투시 소속 스케이터 로비 제퍼스가 제일 기대하던 협업이었죠. 이 협업은 나폴리 아이스크림의 영감을 받았고 딸기, 초콜릿, 바닐라의 색상을 착안했으며 설퍼 부분엔 체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외에도 나이키와 스투시는 많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2008년엔 나이키와 스투시, 그리고 일본 브랜드 네이버후드 블레이저 협업, 2010년에 스투시 30주년을 기념하는 나이키 올코트 미드 XXX 협업 등 많은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두 브랜드는 2년 단위 혹은 3년 단위로 짧게 협업을 진행했었는데 2020년엔 무려 3차례 협업을 진행합니다. 조금 타이트한 협업일 것 같았는데 언제 이렇게 준비를 다 했을까요? 1차 협업은 2020년 4월 봄 시즌을 겨냥했습니다. 나이키 에어 줌 스프리돈 2 제품을 중심으로 어페럴과 액세서리로 구성시켰습니다. 나이키 에어 줌 스프리돈 2는 두 스타일을 선보였고 색상은 블랙 화이트와 블랙 포실, 전체적으로 메쉬 원단을 사용해 스포츠 브랜드의 성향을 확연하게 드러냈습니다. 또한 메탈 재질의 실버 오버레이를 실캡 유광으로 착장시켜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들었죠. 근데 인기는 크림 제품이 더 많았습니다. 시간과 투자는 블랙 화이트에 더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상 깔끔한 크림이 인기가 우세했습니다. 우리는 나이키
나이키 로고와 스투시 로고가 새겨진 회색 맨투맨 스웨트 팬츠, 스투시의 DNA를 확인할 수 있는 롱슬리브 가방 등 발매했었고, 5월에는 추가적으로 올블랙을 한 차례 발매를 진행했습니다. 이 차는 2020년 7월 여름에 진행했습니다. 나이키 에어줌 쿠키니를 중심으로 두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슬립온 스타일의 디자인을 띠고 있는 나이키 에어 쿠키니와 나이키 에어줌 스피리돈 KG2 디자인들의 소스들을 조금씩 가지고 와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 신발은 인기가 없었죠. 아울렛에 풀려 이슈가 됐었습니다. 특히 의류 라인이 인기가 더 많았습니다. 여름을 연상케 할 수 있는 블랙 라임 핫핑크 색상을 구성시켰고, 폴리 소재의 트랙 팬츠와 트랙 자켓, 반바지, 그리고 티셔츠와 버켓넷 등 발매를 시켰습니다. 나이키 로고와 스투시 로고를 깔끔하게 배치시켜 더욱더 인기가 많았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착용해 이제 구할 수 없는 제품이 돼버렸죠. 3차는 최근 발매한 협업입니다. 이번 나이키 메인 제품 나이키 에어포스 1을 중심으로 올블랙과 포실스톤 두 컬러웨이가 동시에 발매를 진행했고, 실물이 갑이다라는 극찬이 많았습니다. 우리 또한 발매를 진행했는데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던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보온성을 강조하는 패딩 아노락과 팬츠, 그리고 치마, 롱슬리브와 반팔 티셔츠, 비니 등 발매를 시켰습니다. 봄과 여름에 선보였던 디자인을 모두 다 가지고 와 다시 깔끔하게 업그레이드 시킨 느낌인 것 같습니다. 스투시와 나이키는 올해 컬렉션을 위해 작년부터 꾸준한 미팅과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 안에 똑같은 브랜드와 3회를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도 하고, 많은 팀들을 구성시키고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다소 아쉬운 제품들의 디자인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베테랑 브랜드들답게 성공적인 컬렉션을 선보인 것 같습니다. 2020년 시작과 2020년 끝을 나이키와 스투시가 제대로 마무리한 것 같네요. 저희도 마무리를 지으면서 새롭고 신선한 그리고 알찬 내용으로 다음 컨텐츠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